Der Anfang aller Dinge. 한스킹 과학을 말하다로 번역된 이 책 강독 9번째 시간입니다. 원제를 직역하면 만물의 시초입니다. 자연과학과 교회의 갈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대목입니다. 거기서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재판이 대표적입니다. (24쪽) 맨 아래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가톨릭 교회 사학자 게오르크 덴칠러는 갈릴레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논문에서 현대의 열렬한 가톨릭 호교가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갈릴레이 연구의 최근 동향에 따르면 1633년 교황청 검사성성 재판하는 데죠. 지금의 신앙교리성 교황청 안에 있는 한 부서입니다. 교황청 검사성성의 판결은 틀렸고 갈릴레이가 자신이 덮어쓴 죄목에 책임질 부분은 매우 제한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그 책에서 책이든지 아니면 아티클이겠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티클이네요. 여기 각주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오르크 덴칠러 Der Fall 갈릴레이 사건 이런 뜻이에요. Der Fall 갈릴레이 und kein Ende. 갈릴레이 사건과 아직 끝나지 않음 이라고 하는 아티클입니다. In Zeitschrift für Kirchengeschichte. 교회 역사를 위한 잡지, 교회사 잡지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오는지 아니면 개간지인지 월간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잡지에 실렸습니다. 교회사 잡지예요. 개간도 많으니까 개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 덴칠러가 보기에 교황청 재판이 잘못됐고 갈릴레이가 책임질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다 그 얘기입니다. 갈릴레이와 교회의 갈등이 특별한 불운이었나? 어쩌다가 그렇게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됐나? 아니다. 그것은 새롭게 발행하는 자연과학과 교회와 종교의 관계가 뿌리째 고사될 징후를 드러내는 하나의 선례였다. 우연하게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상황이 지금 다 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 로마의 태도는 후대에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과학의 진보에 직면하여 더욱 완강해졌다. 훗날 찰스 다윈의 생물학 연구에 맞서 특히 그러했다. 불행히 로마가 루터와 프로테스탄트를 파문한 후 그때부터 조짐이 나빴네요. 그걸 좀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루터의 주장을 좀 받아들여서 고칠 건 고치면서 일을 처리했으면 개신교회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게 마른 들판에 불이 붙은 것처럼 퍼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로마 교황청이 잘못 정책을 세운 거죠. 저렇게 깔아뭉개면 뭐 괜찮으려니 한 겁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반복돼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밀어붙여서 해결이 됐거든요. 뭐 누구예요? 후스 이런 사람들, 개혁자들 다 화형시켜서 죽였죠. 근데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으려니 생각하고 강경하게 나갔는데 결국 실패했죠. 그 뒤로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로마가 루터와 프로테스탄트를 파문한 후 갈릴레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자연과학자들은 가톨릭 교회를 조용히 떠났고 자연과학과 종교신학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종교재판의 악영향으로 이렇다 할 과학적 후진을 배출해내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유럽 과학 발전에서 좀 많이 뒤처지죠. 영국이 치고 나가죠. 또 독일, 스위스 이런 데서도 제법 업적을 많이 내고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더 앞섰었는데 저 갈릴레이 시절만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저 때부터 이제 기울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과학의 차원에서 경쟁에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연과학의 명증성과 맞서 교회의 억압이 제대로 성공을 거둔 것도 아니었다. 이것도 아니고 죽도밥도 아니고 교회 권위도 실추되고 과학적 발전도 이루지 못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그래서 유럽에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자, 갈릴레이 재판 이후에 자연과학의 승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연과학은 이제 교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교회가 대처를 잘했어야 되는데 특히 가톨릭에서 앞장서서 자연과학과의 그 관계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걷잡을 수 없이 하급 효과를 냅니다. 로마조차도 여기서 로마라고 하면 로마 교황청을 가리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세상이 존재한다는 중세적 세계관의 붕괴를 막지 못했고 아무리 하려고 그래봐야 됩니까? 자연의 탈마법화와 악령, 마녀, 마술에 대한 중세적 믿음이 극복되어 가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계몽의 흐름을 교회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계몽의 흐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받아들이고 공존하는 방향을 찾았어야 되는데 크게 잘못한 거죠. 사실 갈릴레이의 유죄 판결 후 가톨릭 교회는 50년 동안 반종교개혁과 얄궂은 승리감의 절정을 구가했다.
이게 여기서 이 반은 반대한다고 할 때 그 반이에요. 반쪽이라는 반은 아니고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붙을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붙어버렸네. 반. 반종교개혁이라. 가톨릭에서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종교개혁을 반대한다는 관점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성을 쌓고 내부 단속을 한 거죠. 그게 반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만들게 되면 내부 결속은 강해지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국제 관계에서도 가톨릭이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는 가톨릭 교회 쓰러지겠네 해서 많은 힘들이 결집되게 해줘. 승리감의 절정을 구가했다. 50년 동안. 속으로는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한 시대가 흘러가 그렇게 반 종교개혁, 뭐 정치적 용어로 하면 반동적인 거죠. 반동. 그렇게 되면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호응하는 사람들은 수구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세월이 가면 그들은 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떠받쳐주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마치 망원경이 발명되지도 않았고 천문학과 물리학에서 어떤 패러다임 전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옛날 그러한 우주관에 근거하여 로마의 예수 성당 중앙 회중석 전체를 의도적으로 삼위일체와 모든 성인과 천사들이 그려진 거대한 천장 페스코화로 꾸몄다. 로마의 예수 성당 중앙 예수 성당이라는 게 있나? 바티칸 성당 말고 그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에 미켈란젤로도 활동할 때 아닌가요? 그래서 그 화가들을 데려다가 프레스코화 그림을 멋지게 그린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술가적 환상이 언제까지나 과학혁명에 대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전통적 가치 규정은 그렇게 점점 더 확신을 잃어갔다. 참 불쌍하게 됐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버티긴 했는데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마르크스주의자 베르톨트 브레이트는 20세기 사람입니다. 동독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그러나 마르크시즘은 여전히 유지한 채 아마 동독의 그 교주주의에 반감을 느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유명한 그 극작가죠. 브레이트. 그리고 유대인 막스 브로트 가톨릭 그 누구야? 아시오? 그 이름이 이게 그 텍스트가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크스주의자 베르톨트 브레이트 이건 좋고요. 유대인 막스 브로트 여기까지는 좋고 여기다가 콤마를 쳐야 돼요. 그다음에 가톨릭 신자 게르트루트 폰 르포르 등은 갈릴리 사건을 문학적 형상화의 소재로 거듭 활용했다. 이건 뭐 작가들 글 쓰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브레이트는 제가 잘 알고 다른 사람 잘 몰라요. 현대 와서 많은 자연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은 갈릴리 사건에 대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모순적 진술에 적잖이 놀랐다.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예를 위한 교황이죠. 요한 바오로 2세, 그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굉장히 전향적, 그 진보적이고 열린 자세로 교황직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선임자들이 천문학과 지동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듯이 아니 다른 사람인가 보네요. 그러네. 그 바티칸 2차 공예를 연 사람은 어, 요한 23세인가? 그리고 요한 바오로는 그 뒤 후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공예에서 약간 전향적으로 개혁적으로 변화되려고 했던 걸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 거꾸로 돌린 것 같아요. 산하 제한과 여성 사제 서품. 이게 잘못 읽었어요. 이 스마트폰 앱이. 산하 제한, 여성 사제 서품. 돼요. 확실히 잘못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산하 제한. 잘못이다. 이 하면 안 된다. 피임을 못하게 했거든요. 여성 사제는 뭐 지금까지도 안 되니까. 딱 그 교황이 못 박아버렸으니 뭐 바꾸기 힘든 겁니다. 1979년 교황은 갈릴리 사후 350주년에 즈음하여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갈릴리 사건을, 테오팔 갈릴레이죠, 개심하도록 하겠다고 엄숙히 선포했는데, 심의가 끝난 후 1982년 10월 31일, 10월 31일자예요. 1일자. 한식 잘못 읽은 글씨들이 나옵니다. 연설에서도 자신의 선임자들과 검사성성의 오류를 명백히 시인하지 않았으며 그 책임을 당대의 불특정한, 그러니까 갈릴레이 시대의 불특정한 다수 신학자들에게만 전가시켰다. 그 재판한 게 교황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갈릴레이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다. 이 책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디에 실렸는지에 대한 겁니다. 전체 흐름은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갈릴레이의 명예 회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작에 이루어졌다. 여기 상당히 많이 오자가 나오네요. 좋게 두 세대 뒤 영국의 천재 수학자, 좋게 두 세대 뒤 영국의 천재 수학자. 왜 여기 이렇게 오자가 반복될까요? 제가 이거 누를 때 잘못 눌렀나? 흔들렸나? 또 물리학자, 사가 다 자가 다른 살아나네. 천문학자, 미안합니다. 천문학자이며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인 아이작 뉴턴 경은 영국이요, 갈릴레이의 정당성을 입증했다. 영국이니까 가능했겠죠. 갈릴레이가 재판받고 두 세대 뒤에 뉴턴에 의해서 갈릴레이는 회복됐어요. 그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 이 책에 책인지 아니면 아티클인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글에서 자신이 20년 전에 발견한 중력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과 관련하여 역학의 3공리를 정식화했다. 이들은 모두 천체의 운동에도 적용된다. 이로써 천체 역학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의 그 계보를 통해서 물리학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물리학만이 아니죠. 뭐 화학, 생물학, 뭐 생리학 등등 자연과학이 그렇습니다. 천체 역학이 가능해졌다. 사과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달을 지구에 붙들어 두는 것은 동일한 중력이다. 그 외에도 뉴턴은 빛과 전기의 성질을 발견했고 고트프리드 윌헬 라이프니츠와 같은 시기에 미적분을 확립했다고 하네요. 미분적분. 미분적분. 네. 여기 이 작은 그 사실관계를 좀 더 짚어야 되겠네요. 사과가 떨어지는 거는 중력이잖아요. 그리고 달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붙어 있다. 동일한 중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걸 중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중력으로만 해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달과 지구의 관계가. 중력으로 그걸 붙들어내기에는 사실 거리도 멀고요. 지구의 중력이 그렇게까지 미치기가 쉽지 않고 또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그 중력만으로 해명이 안 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어진 공간? 그렇게 얘기하나? 이 공간작용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천이 그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촘촘하게 된 이 그물, 짜인 거. 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가 풍 가운데 무거운 게 딱 들어가요. 그럼 그물이 쭉 밑으로 파이죠. 이렇게요. 달은 그 둘레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잡아다니지 않아도 이거 푹 가운데 꺼진 데에 들어가서 계속 도는 거죠. 이 모든 그 물리적 현상들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명이 안 됐습니다. 케플러와 갈릴레이가 포괄적 이론의 단편적 요소들을 제공했다면 뉴턴은 그것들을 포함한 또 다른 발견들을 토대로 새롭고도 신뢰할 만한 세계 시스템을 했고 수학적으로 정확한 정량적 법칙,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재해서 수치화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정량적 법칙을 합리적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뉴턴은 갈릴레이에 이어 정밀한 자연과학의 두 번째 창시자이자 고전적 이론 물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네. 저걸로 모든 게 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전적 역학, 물리학이 양자로 들어와서 완전히 뒤집어지죠.
20세기 초에 이르러 이제 이게 나오네요. 20세기 초. 참, 저 때가 대단한 시대입니다. 뭐, 덴마크인가 어딘가요? 코펜하겐. 이런 데가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은 이 두 개가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론입니다.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은 뉴턴의 세계상의 직물적 실제론, 말이 좀 뒤죽박죽처럼 느껴지죠? 이 문장은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겠어요. 뉴턴의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레이의 이후로 완전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턴적 세계상은 직물적 실제론이고 결정론적이고 환원주의적이다. 직물적. 음, 너무 그러니까 전체 복합적인 큰 것들의 관계성을 포함하여 새롭게 지양되고 확장되는 관점이 아니라 그것 자체에만 머물러 있다는 관점이 직물적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직물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딸을 본다거나 뭐 아내를 본다거나 뭐 할 때 그 관계만 생각하는 것은 직물적. 근데 그 상대방을 전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포괄적으로 같이 생각하는 것 해서 그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이제 직물적인 게 아니라 대자적이라고 할까? 즉자적, 직물적. 내가 조금 아까 얘기한 거는 즉자적인 건데, 즉자와 대자, 그거를 생각하고 말한 건데, 여기는 즉자라기 아니라 직물적이라고 표현했네요. 내가 같은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원어를 달아줘야 되는데, 하여튼, 꼭, 딱 닫혀있는 실제론인 거죠. 그걸 결정론, 이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된다. 이런 거예요. 원인에 의해서 그게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딱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원주의. 말 그대로 환원, 제자리에서 돌고 돈다. 뭐 그런 뜻 같은데, 여기서 어떤 뜻으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가겠어요.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뉴턴의 그 이론, 역학에 의하면 이 세계를 그대로 어, 설명하기 힘들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닫힌 세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거든. 이게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새로워지고 뭐 막 그러거든요.
물리학은 결코 뉴턴이 전제하는 것처럼 관찰자의 관점과 무관하게 세계 자체를 기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렇게 객관적 사실로 즉물적으로 그렇게 있는 실제가 아니다. 닫혀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물리학의 이론과 모형은 실제를 원자 차원에서 고지고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누가 보든지 똑같은 게 아니라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현상들을 구성하는 세계의 구조를 상징적이고 선택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다. 이것이 물리적 실제, 뭐 소립자부터 뭐 그 달, 뭐 별까지 이게 다 물리적 실제잖아요. 단순한 관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뭐 측정하고 재고, 뭐 속도 만들고, 속도 해서 거리 찾고 가 아니라 실험과 해석의 창조적 결합을 통해서 인식하려는 비판적 실제론이다. 네. 직물적 실제론이 아니라 비판적 실제론. 그러니까 닫혀있는 실제론이 아니라 열린 실제론. 세계가 그렇게 정량적으로 계산해 낼 수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계속 변화하는 열린 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체계라는 말을 쓰기도 힘들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냥 말하면.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이다. 비판적 실제론에 대한 각주를 제가 좀 굳이 여기 붉은 글씨로 이게 달아 놓았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바버는 자연과학과 종교 간의 대화에 공헌한 바가 크다. 고전 물리학과 현대 물리학의 인식론적 차이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철학적 분석은 그의 책 Religion and Science, 종교와 과학, 여기 어디에 있다. 참조해라.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